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어느새 날씨에선 풍요로운 수확철 가을의 향기가 느껴지는데요. 국민 호주머니는 점점 움츠러듭니다. 미국발 긴축 쇼크로 또 검은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국내 증시는 2% 이상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 1,350원을 뚫었습니다. 이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금리를 대폭 올리겠다는 이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작심 발언 영향입니다. 지금 한미 기준금리가 2.5%로 같은데 미국이 내년 4%까지 인상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경기는 침체되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유현 기자입니다. 미국발 긴축 공포로 오늘 국내 금융시장은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9.1원 오른 달러당 1,350.4원, 장중 1,350.8원까지 올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가계와 기업에 고통을 주더라도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밝히자 안전자산인 달러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미국에선 현재 2.5%인 기준금리 상단이 내년 초 4% 안팎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CPI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1,370원에서 80원 수준은 열어놔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은 과거 고환율이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승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 생산성이 악화되는 부분이 크고요.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2.18% 하락한 2,426.89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최저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인데 이런 환경 자체가 다시 조금 강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금리 인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는 둔화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이 환율이 오르면 수입할 때 특히 타격이 큽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 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하죠.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부담은 더 커졌고 당장 10월부터 가스, 전기 요금이 동반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질 텐데 국민 부담이 걱정입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5월과 7월 두 차례 가격을 올렸던 도시가스 요금. 오는 10월에도 인상이 예고돼 있는데 당초 전망보다 인상폭이 커집니다.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은 5조 원으로 소폭 인상만으론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지난달 LNG 현물 수입 가격은 톤당 1,034.75달러로 지난해보다 무려 107%나 뛴 상황. 여기다 우리나라 LNG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호주마저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가격은 천정부지 더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안 그래도 비싼데 환율마저 도와주지 않다 보니 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10월에 전기요금도 똑같은 이유로 덩달아 오른다는 겁니다. 상반기 물가 상승을 자극했던 가스와 전기 같은 공공요금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농산물도 올라오고 수산물 다 올라가는데 거기다 가스도 전기요금까지 올라가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난방도 해야 되고. 문제는 지금이 정점이 아니란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 수요까지 더해져 에너지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철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는 건 물론 국민 경제 주름살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대선 때 맞붙었던 두 사람 173일 만에 대통령과 제1야당, 한국 정치의 두 축으로 다시 만나 경쟁하게 됐습니다. 재격돌 첫날 겉으로는 협치를 강조했지만 사사건건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서 다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여야라는 것이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신경전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당 당수가 아닌데 영수회담 표현은 맞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신경전은 윤 대통령의 축하난 전달을 두고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저녁 대통령 축하난을 전달한다고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이유로 오늘 축하난 전달은 연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율을 한 건데 민주당 측에서 돌연 일정 연기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뽑힌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무도한 그리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세력은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맏형으로서 이상민, 한동훈, 그리고 윤핵관, 그리고 김건희, 김핵관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축하난을 전달하고 이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통합 차원의 행보였는데요. 하지만 정책이나 인선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색깔을 확실히 드러낸 이 대표의 첫날, 윤수민 기자가 이어갑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당원의 뜻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이재명 당으로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당원들의 뜻은 통합하고 단결해서 민주당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당원이 당을 자부심을 느끼는 정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맞춰 당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들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원 목소리를 반영하는 온라인 플랫폼부터 최대한 빨리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삼는 당원 개정 작업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왜 여의도에 온전히 전달되지 않느냐. 이견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재명 민주당 진용을 갖추기 위한 당직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대변인 등 1차 인선에서는 대선 캠프에서 활약한 친명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도 친명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빠르게 이재명 당으로 변화를 주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평산마을을 찾으며 통합 행보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과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거기서 덕담으로 우리 모두는 친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대표가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친문계를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렇게 리더가 확실해진 민주당과 달리 여당은 지도부 공백 사태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죠. 비대위는 오늘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하고 그때까진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고 당내에선 권 원내대표 사퇴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 때까지 한시적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새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 비대위를 꾸려나간다.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당의 위기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법원에서 지적한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당원 당규 개정에 나섭니다.
비대위 운영과 해산, 전국이 ARS 투표 등 모호했던 당원 개정을 마치면 곧바로 새로운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비대위 출범에 힘을 실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무효인 비대위가 당을 운영할 권한이 없다며 권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무리수를 덮으려는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거센데요. 자, 추석 전에 비대위 출범을 하면 권 원내대표는 물러나는 겁니까? 아니면 열흘 뒤 그때 또 가봐야 하는 겁니까?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지게 되면 우선은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은 대선 1등 공신으로서 대선 기여자로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일찍이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의원총회에서 밝혔듯이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의원총회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묻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말한 만큼 재신임을 묻는 절차 없이 사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지금 바로 물러나는 게 사퇴 수습의 첫 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물러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해야 한다. 아니, 그 당원 수습은 누가 하죠? 수습은 누가 해요?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잖아.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새 비대위를 꾸리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새 원내대표를 아무리 빠르게 뽑아도 일주일은 걸리는데 당장 다음 주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린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생기는 거죠. 추석 연휴 전에 당내 혼란을 마무리 지어서 명절 밥상 민심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렇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이 혼란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새 원내대표가 뽑힌다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생긴 그런 사법적인 문제 혼란이 바로 해결된다.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다만 권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들은 민심에 부합해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건데요.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 당의 얼굴이 바뀌고 인적 쇄신 효과도 있다는 거죠. 자, 시청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여당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거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는 했어요. 네, 윤 대통령이 당원의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을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토요일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새 비대위를 꾸린다는 결론에 힘을 싣는 것으로 우선 해석이 되고요. 권 원내대표 거취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분위기를 취재를 해봤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수습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알고들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또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오늘은 정확히 어떤 항목에 대해서 된 건가요? 앞서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을 걸었고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가 됐었죠.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이 된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대위원 8명 모두에게 걸었습니다. 비대위는 무효다.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도 정지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시청자 질문과도 이어지는데 이번에 오늘 낸 게 또 인용이 되면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해도 뭐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오시는데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현재 새 비대위를 꾸리는 상황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며 오늘 법원에 맞불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최고위가 해산되고 비대위가 된 만큼 이준석은 당대표가 아니다라는 주장인데요. 국민의힘의 운명이 법원의 손에 달려있는 형국입니다. 참, 이런 논란을 좀 없애기 위해서 아예 그냥 최고위 그때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국민의힘 주장을 들어보면요. 법원이 가처분, 임시 결정을 했는데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무가 정지된 비대위원장이 있는 현 비대위를 유지할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새로운 비대위인 건데요.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 중심으론 최고위로 다시 돌아가서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해법을 찾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또 의총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겠네요. 아는 기자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자, 이 여당뿐 아니라 이 대통령실도 내부 분위기가 좀 살벌하다는데요. 정무수석실 산하 비서관 2명이 동시에 경질됐습니다. 취임 전 이른바 윤핵관들이 주도했던 인사를 바로잡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송찬욱 기자가 개편 방향과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보강에 이어 비서관과 행정관에 대한 인적 쇄신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인적 쇄신은 각 수석실별로 수석비서관이 주도하는데 업무 성과와 역량은 물론이고 보안 유출 등 근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무 라인부터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정치권과 소통을 담당하는 홍지만 정무 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 2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하고 조만간 후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극심한 여당 내용의 사실상 경질이라는 분석입니다. 과거 정부에선 취임 초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할 때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에게 인사권을 위임해 비서관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전 이른바 윤핵관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추석 전까지 전체 40여 명 비서관 가운데 20에서 30%가 교체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살벌하게 충돌하고 있죠. 오늘은 2달 전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을 두고 한바탕 공방이 벌어졌는데 어떤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인지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말 7박 8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미국에서 법무부 장관도 못 만나고 푸대접을 받고 왔다고 공격하자 한 장관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우습게 봤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한다고 안 만난다. 항의하셨습니까? 미국 정부에? 미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무슨 질병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1대7로 회담을 했고 그게 반독점 국장과 형사국장 그러니까 둘 다 상원 인준받는 차관보입니다. 충분히 예우를 한 회담을 했다는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 못 만났으면 넘버 2라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관 만나지 못하셨죠. 일국의 장관께서 가셔서 그런 곳에서 푸대접 받았는데 한간의 전문가리 딸 문제와 처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의원님, FBI 국장 만난 건 쏙 빼셨네요. 전임 박범계 장관님하고 일정을 한번 비교해봐 주시죠. 이 정도로 핵심적인 인물들과 연쇄회동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충분히 국격에 맞는 회담을 하고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전임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독일 출장 사례를 들며 한 장관을 엄호하자 박 의원도 직접 반격했습니다. 임기 말에 법무부 장관이 지역에 공약을 한 게 바로 스타트업 파크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그 선심성 예산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외유를 가지 않았나. 평일에도 비어있는 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지 같은 레벨로 제가 일정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다녀왔는지를 충분히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의 원상 복구,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과 관련해 탄핵 공세를 펴는 것을 두고도 맞섰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시면 저는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 장관은 앞서 예결위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두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번에는 이해충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속보입니다. 한 후보자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대형은행 사회이사를 겸직했던 사실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는데 사회이사 활동 기록을 살펴보니 수백 차례 표결에서 단 한 차례도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형은행 두 곳에서 또 2020년 3월부터 최근까지는 외국계 보험사에서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특히 대형은행 사회이사로 있을 때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까지 겸직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채널A 단독 보도의 한 후보자 측은 사회이사는 기업의 준법 경영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의 세계 회사 이사회 참석 기록을 보니 상정된 안건 487건 가운데 판단을 보류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률은 99.2%에 달합니다. 감시와 견제보다는 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정된 안건의 99%를 넘는 찬성률을 보여서 사회이사로서 기업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해왔다라기보다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 후보자 측은 찬성이 많은 것은 안건 상정 전의 조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라며 전문성과 소신에 따라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하루 새 가려진 인물은 누굴까요? 네, 오늘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요. 하루 사이에 좀 달라진 모습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평소보다 바빠졌는데요. 국방위 활동에 약간의 지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빼곡한 일정 때문에 지금 바로 이석해야 돼서. 예전에도 보면 대표들이 상임위 활동에 좀 소홀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달라진 게 또 있습니까? 네, 후보 시절과 비교해보면요.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가 논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밀지는 맙시다. 미안합니다. 본인 전원 반투표 관련해서도 좀 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시는데 정말 좀 밀시면 힘들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표는 당내 통합 행보의 의미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죠.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문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 지도부 선출을 축하하라고 압박하면서 또 엇박자를 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건 온라인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 공유된 새 지도부의 사진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사진은 거의 가려져 있네요. 네, 유일하게 친명계로 분류되지 않는 최고위원이죠. 당사자는 어떤 반응일까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뽑았던 분들의 한 절반가량은 고민정을 또 뽑은 거거든요. 네, 한편 오늘 국회 앞에는 단군 이래 최고의 당대표, 또 민주당의 심장 같은 문구가 붙은 이 대표 당선 축하 화환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달라진 게 많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 오늘 바빴다고요? 네, 박범계 민주당 법사위원과 또 박범계 전직 법무부 장관 1인 2역을 했던 오늘 법사위로 한번 가보시죠. 네, 전문 법사위 배치될 때부터 셀프 감사 지적이 있었어요. 네. 하다 보면 이 본인 장관 재임 시절 감사도 아무래도 해야 하겠죠. 네, 법사위의 오늘 뜨거운 이슈는요. 한동훈 장관의 해외 출장비였는데요. 국민의힘은 박범계 전임 장관 출장비로 맞불을 놨습니다.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정권 말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방문
여비, 그다음에 항공기 비교를 해봤는데 이전과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의 업적집을 제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불효불급하지 않은 경비는 줄이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국민 세금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면서 업적집을 만들었는데요. 저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건데 본인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좀 머쓱할 것 같은데요. 네, 야당 법사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이 전임 장관으로서 적극 해명에 나서는 모습도 함께 보시죠. 전임 장관 저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모든 일정을 자세히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도 다른 의원님들이 언젠가는 지적을 하시겠지만 저는 지적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도 하나의 관행처럼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업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때 모든 지적에 대해서 신상반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질의도 하고 해명도 하고 1인 2역의 박 의원. 셀프 감사 논란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법무부를 제대로 감시하려면 본인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디딘 아폴로 11호 선장 닐 암스트롱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50여 년 만에 사람이 착륙하는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가 재가동됩니다. 지금부터 한 2시간 뒤쯤에 인간과 꼭 닮은 마네킹을 태운 1호 캡슐이 발사되는데요. 달에 기지를 세워서 장기 체류하고 화성을 탐사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달의 여신의 이름을 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권갑구 기자가 소개합니다. 32층 건물 높이 우주 발사 시스템 SLS와 유인 캡슐 오리온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각 오늘 밤 9시 반쯤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가 시작됩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년 만입니다. 4명까지 탈 수 있는 오리온 내부에는 사람 대신 우주복 입은 마네킹 3개가 탑승합니다. 수천 개 센서와 수십 개 방사능 감지기로 안전등을 확인합니다. It is the safest spacecraft for humans ever created for our astronauts. It will go farther than we've ever gone before on Artemis 1, 40,000 miles beyond the moon. 달 궤도에 도착해 2주 정도 임무를 수행하는 등 42일을 비행하는 이번 1단계가 끝나면 2024년 유인 비행, 2025년 최초 여성과 유색인종 비행사의 달 착륙으로 이어집니다. I think I feel very proud. It's important that we, celebrate our diversity and really communicate that specifically to the younger generation. 아르테미스 SLS 로켓은 50년 전 아폴로 17호를 달로 보낸 세턴 V보다 12m 작지만 2.5톤 더 많이 싣고 15% 더 큰 추진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4배에 달하는 추진력입니다. 나사는 달에 기지를 설립해 화성을 비롯한 심우주 유인 탐사를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뒀습니다. 반세기 만에 다시 시동을 거는 달 탐사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등 21개국과 스페이스X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합니다. 이달 초 쏘아 올린 다누리호는 탑재된 카메라로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합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자, 이 외국 보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같은 이 문화유산 명소에서 멋진 패션쇼가 열리는 경우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올가을 경복궁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 명품 브랜드 구찌의 패션쇼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벌어진 청와대 패션 화보 이 품격 논란 때문으로 보입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환한 조명이 경희궁의 하늘을 밝힙니다. 전각을 수놓은 기와와 단청 사이로 걸어 나오는 모델들. 고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지난해 경복궁과 독수궁 등 5대 궁궐에서 열린 서울 패션위크입니다. 올해 11월에도 경복궁에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구찌 패션쇼가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구찌 측은 경복궁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한다며 장소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확실히 고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 가결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촬영한 한복 패션 화보가 논란이 된 게 원인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의도치 않게 정제가 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털어놨습니다. 구찌 코리아 측도 경복궁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준비했지만 최근의 논란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궁이나 문화유산에서 패션쇼가 개최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가을이면 경회로 경희궁 한복 패션쇼뿐 아니라 덕수궁 돌담길도 런웨이로 자주 이용됩니다. 해외에선 더 일상적입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같은 명소에서 패션쇼가 자주 열립니다. 구찌도 경복궁 패션쇼에 앞서 같은 콘셉트로 지난 5월 세계문화유산에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나친 눈치 보기로 합리적인 결정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소리입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 바로 옆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누운 중학생의 모습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을 야단치지 못하는 선생님의 모습도 논란이지만 과연 이게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무너진 교권을 보여주는 장면을 두고 격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중3 남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교단이 여교사 뒤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다가 이내 벌러덩 들어 눕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 사이에선 웃는 소리만 들릴 뿐 제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와, 저거. 저게 맞는 행동이냐? 다른 영상에선 남학생이 웃옷을 벗은 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충남 지역의 한 남자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교실에 있던 학생이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가서 어거지로 가서 큰 거예요. 굉장히 잘못되는데. 해당 교육청은 학교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영상에 등장한 학생들을 교사와 분리 조치했습니다. 요즘에는 캠을 안 되게 돼 있고 얘도 좀 뭐하면 뭐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뭐 인권 이런 거 신고하겠다, 막 이런 말도 많이 쓰지.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2,200여 건, 10건 중 9건 이상이 학생에 의한 침해 행위였습니다. 일부 교육청들은 학생 인권 조례에 맞서 교권 보호 조례를 만들고 국회를 중심으로 법제화도 추진 중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이나 교원 지휘법에 생활 지도권을 구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방안을 시도교육청이 만들어라. 종교조 충남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도 일부 학생의 일탈을 두고 학생 인권 강화가 교권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오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총책과 일당 32명을 검거했습니다.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을 이용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는데 첩보 영화와 비슷합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파란색 쇼핑백을 든 여성.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쇼핑백을 넣고는 사진을 찍어 누군가에게 보냅니다. 15분 뒤 이번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나타나 쇼핑백을 꺼내갑니다. 다른 지하철역 화장실에 나타난 여성. 화장실 사진을 찍어 메시지를 보내고는 쇼핑백을 들고 들어갑니다. 곧이어 롱패딩을 입은 여성이 따라 들어갑니다. 잠시 뒤 먼저 들어간 여성은 빈손으로 나오고 롱패딩을 입은 여성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습니다.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국내 총책. 경찰은 지난 2월부터 5달 동안 여성을 포함한 국내 총책 2명과 조직원 32명을 검거했습니다. 총책 2명은 서울의 한 식당 창고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런 시간부로 긴급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어요. 이들은 피해자 53명으로부터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은행 계좌를 쓰지 않고 직접 현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중국 총책과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돈을 준비시키면 3단계에 거쳐 국내 총책에게 돈이 전달됐습니다. 2차 전달책이 이런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돈 봉투를 놓고 가면 곧바로 3차 전달책이 꺼낸 뒤 총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환전상을 통해 중국 총책에게 송금됐습니다. 경찰은 중국 총책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송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든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20분 넘게 들려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홍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광장에서 불길이 치솟고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튑니다. 지난 27일 새벽 1시쯤 폭탄이 터지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가 20분 넘게 이어져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총소리처럼 엄청 큰 소리가 나길래 엄청 큰 대형 폭죽처럼 터지고 하면서 우리 집 애들도 놀래서 막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한밤중 주민들을 놀라게 한 소리의 정체.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휠이 폭발하면서 난 소리였습니다. 대리기사와 차주가 요금을 놓고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타고 가려던 전동휠을 다른 차가 밟으면서 배터리가 폭발한 겁니다. 배터리가 터지는 게 24개인가 26개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한 개씩 터지는 거야. 배터리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뒤에야 겨우 꺼졌습니다. 진화를 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이게 수화기 한 개를 써도 이게 진화가 되지 않고 폭죽놀이 하는 식으로 이게 뻥뻥 소리를 내면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경찰은 대리기사와 승객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마트 치킨은 5~6천 원 할 때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은 왜 비싸질까 논란이죠. 본사에서 가맹점을 상대로 튀김 기름을 비싸게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HC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비슷한 품질의 튀김 기름을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도 본사가 비싼 가격에 사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꼭 사야 되는 필수 품목을 지정해놨으니까 본사에서 따로 손 쓸 수 없잖아요. 전월 대비 매출에 대해서 벌가액을 내야 돼요. 또 다른 가맹점주는 강매로 느껴진다며 본사와 가맹점은 주종관계라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튀김기름은 시중 다른 제품보다 30에서 60% 비싼 수준. 여기다 지난해 10월부터 10% 안팎으로 오르던 기름값이 지난달에는 단숨에 6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BHC 측은 우리 해바라기유는 특별 공정으로 만들어서 다른 제품과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급사가 가격을 올려 그대로 반영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BHC를 공정위에 신고한 참여연대는 시중 기름과 큰 차이가 없는데 본사 기름만 쓰도록 한 건 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중 기름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부당하게 가맹 본사가 폭리를 취함으로써 가맹점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한 것이 아니냐. 치킨업계 2위인 BHC의 영업이익률은 30%대. 경쟁업체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을 거둔 것도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 가능한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원래는 비싼 금액 때문에 쉽게 받기 힘들던 MRI나 초음파 검사. 요즘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MRI와 초음파 문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영상의학과 의원을 찾아 배가 아프다고 하자 간호사가 초음파 촬영을 권합니다. 초음파 하신다 그러면 5만 원, 복부 초음파나 CT랑 증상이 있었을 때는 일본 적용해드려요. 환자가 아프다고만 하면 의사소견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병원은 뇌 MRI는 건강보험 대상이라며 저렴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뇌는 되게 치부 항목이 여러 항목들이 있어서요. 그거 거의 적용될 텐데.
미용, 성형 목적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 가성비 좋은 검사라며 촬영을 권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18년부터 3년 새 초음파와 MRI 진료비가 10배로 늘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뇌 MRI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는 2,529억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률 대비해서는 123%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15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은 총 18만 9,200여 명으로 이들에게 투입된 건보 재정만 2조 원에 가깝습니다. 50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도 532명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뇌 MRI나 복부 초음파 등의 건보 적용을 깐깐히 따져보고 연내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어깨, 무릎, 목 등의 MRI 등은 급여화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8월 이후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란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1, 2억씩 호가를 내리고 있지만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시장 상황을 박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서울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 전체 1,048가구 중 절반이 넘는 531가구가 전월세 매물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금으로 입주 잔금을 치러야 하는 일부 집주인들이 경쟁적으로 매물을 내놓은 결과입니다. 난리예요. 일본 분양은 연체료가 엄청 비싸요 지금. 그럴 때 하셔야 돼요. 2달 전까지만 해도 7억 원대였던 전용 59제곱미터 전세 호가는 5억 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5억 7천에 하나 썼는데 그분이 정말 마음을 비우고 던져서. 일부 신축 아파트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서울, 대치나 잠실 등 전통적인 전세 인기 지역도 세입자를 못 구해 호가를 1에서 2억씩 낮춘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의 경우 강북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금리는 천정부지 치솟고 집값마저 상승세가 꺾이자 전세부터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당초 임대차법 2주년을 맞아 전세값이 폭등할 것이란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재계약만 해줘도 고마운 상황. 기본집이고 평생 임대인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이 가격이 전혀 없고요. 전세값 하락이 더 가팔라지면 집주인이 나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내주는 역전세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아직 비행기를 타기 전에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죠. 해외에서 이렇게 쓰는 검사 비용이 한 달에 6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입국 전 검사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베트남을 다녀온 여행객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지 공항에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체크인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마침 기다리던 브로커가 재검을 받으러 가자며 공포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경험담도 실렸습니다. 가보니까 또 한국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검사하는 사람한테 좀 웃돈을 주고서 음성 확인서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국내로 입국할 때 무조건 해외에서 PCR이나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회당 평균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내국인 입국자가 하루 2만 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하루 20억 원이 해외에서 코로나 검사 비용으로 쓰이는 걸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것입니다. 한 달을 하면 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그냥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는 귀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부실하게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기는 여행 수요가 많은 추석이 지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 도중 감염 우려가 없진 않지만 밀접 접촉자들만 가려내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농촌 고령화 시대에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반 도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에 있는 쪽파밭입니다. 지금쯤 쪽파가 한창 자랄 시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8년 동안 밭농사를 지어온 주기상 씨. 2달 전 군청에서 필리핀에서 온 계절 근로자 7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농번기에 인건비가 싼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일손이 생겼다는 안심도 잠시 7명이 한 달 만에 모두 달아났습니다. 갑자기 수확 앞두고 그날 사라지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서 사람 데려다가 돈 더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고요. 해남군에선 올해 입국한 계절 근로자 86명 중 51명이 도망갔습니다.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이탈하는 편이죠. 이탈자가 이렇게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법무부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발생한 이탈자는 300명으로 계약된 농가를 몰래 벗어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코로나로 인한 방역 때문에 559명이 입국했는데 300명 넘게 이탈했습니다. 계절 근로자의 하루 일당은 7만 원 정도인데 2배 더 주는 건설 현장이나 공장으로 옮겨가는 걸로 추정됩니다. 농가엔 인력 공백으로 인한 피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큰돈 들여서 고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물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냉난방이 되고 샤워 시스템이 안비된 그런 건축물을 요구를 해서 왜 1,000만 원 들죠. 그렇게 딱 해놨는데 이렇게 딱 가버리니까 우리로서는 황당하고 힘들죠. 난감하고.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선 이탈 방지 장치까지 마련했습니다. Before we go here, we have to sign the contract. If we run away, our family there, they pay the penalty. 무단 이탈의 이유론 현지 브로커가 지목됩니다.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 모집책 일명 브로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1인당 800만에서 1,000만 원을 주고 왔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브로커가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농장을 이탈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개별 지자체가 해외 지방정부와 협의해 계절 근로자를 모집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현지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려면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고 데리고 오고 하는 일은 중앙이 국가 대 국가 차원으로 MOU를 맺어서 국가 간의 일로 중앙이 해달라라는 게 이제 가장 급한 일이에요. 계절 근로자의 이탈 방지 대책이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오늘 팩트맨은 서울 도심의 흡연부스 앞에서 시작합니다. 담배꽁초가 가득 든 젖병을 아기에게 물리는 모습. 오늘 12월부터 담배갑에 새겨질 흡연 경고 그림입니다. 갈수록 충격의 강도를 더하는 흡연 경고 그림. 지난 2016년 도입돼 2년마다 바뀌는데요. 정말 흡연율을 떨어뜨리는지 따져봅니다. 경고 그림은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돼 지금은 134개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후 캐나다에선 흡연율이 24%에서 2020년 9.4%까지 떨어졌습니다. 브라질이나 싱가포르,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경고 그림이 생기고 난 뒤 흡연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적은 2.5%포인트 정도 줄었는데요. 경고 그림 덕분이었을까요? 아니, 누가 그림을 안 보니까 또 실천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부모님 정도? 질병관리청 조사에서도 담배를 피우려다 그림 때문에 멈췄다는 흡연자의 비율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나 금연자에게 예방 효과가 더 컸다고 지적합니다. 그림이 충격적이고 무섭다고 하더라도 흡연자에게 금연까지 유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보다는 담배값 인상이 더 효과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에선 1980년대 들어 담배값이 폭등하면서 흡연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담배값을 OECD 평균 가격인 7달러 선에 맞추겠다고 했다가 구체적 계획은 없다며 한 발 물러섰는데요. 정부가 담배 가격은 묶어두고 경고 그림 같은 보조적 수단에만 매달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며 관련 뉴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도 최악의 물난리가 나 1,000명 넘게 숨졌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고립된 파키스탄 청년 5명. 줄의 의지에 강을 건너려 해보지만 결국 거센 물살에 휩쓸리고 맙니다. 한 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나머지 4명의 생사는 알 길이 없는 상황. 일가족 5명이 역시 강한 물살에 휩쓸리는 충격적인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사람은 물론 큰 건물들도 홍수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6월 중순부터 시작된 홍수에 어린이 300명을 포함해 1,000명 넘게 목숨을 잃자 국가 비상상황까지 선포했습니다. To our expats and our friends abroad to please come forward and help these people who are in very, very difficult situation. 유엔은 급히 2,150억 원대 모금 계획을 밝혔지만 필요한 금액에는 한참 모자란 수준입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 외곽, 각각 32층, 29층 규모의 아파트 2동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건물들은 당초 9층 높이로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설계 변경을 거듭하다가 100m 높이에 달하게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안전위해와 소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한 끝에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이 아파트를 해체하기 위해 3.7톤의 폭탄이 쓰였는데 해체 잔해물이 약 8만 톤으로 치우는데 최소 3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내일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북부와 경북 북동부에 120mm 이상이 내릴 텐데요.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와 전북 북부, 또 경북 북부에는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환절기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아침에 19도, 한낮에는 22도 선에 머물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주 후반에는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는 19도 안팎에 머물겠고 한낮에도 22도 선에 그치며 선선하겠습니다. 반면 남부는 광주 28도, 제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 수도권을 시작으로 그칠 예정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누구든 자신을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교황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유흥식 추기경의 일성은 겸손이었습니다. 현실 정치 세계, 특히 여당 지도부 보면 그 반대죠. 윤핵관이든 이준석 전 대표든 낮아지지 않으려고,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 보이는데요. 정치와 종교는 가까워지면 안 된다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제 발언, 여권 지도부가 새겨봐도 좋겠네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권력 포기는 겸손의 용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